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막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 간 협력의 기본이 되는 한 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직 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혜구입니다. 우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9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주제로 논의되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9는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평화는 과거 냉전의 과정에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받아왔고 지금도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한국이 가장 원하고 갈구하는 가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강대국들의 간섭과 개입의 역사 속에서 비동맹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아세안 역시 오랫동안 평화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아세안은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9가 지향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공동 번영입니다. 한국은 분단과 전쟁의 배후 속에서도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6억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아세안 역시 근래에 들어 연평균 5%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런 추세의 경제 발전이라면 21세기 중반 이후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국과 인도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아세안의 경제 발전과 통일된 한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일본의 경제는 세계 최대의 아시아 경제권으로 떠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 교류와 협력은 아시아 공동 번영의 주요한 추진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3P의 원칙, 즉 사람, people, 평화, peace, 공동 번영, prosper이ty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상호 교류와 이해를 기반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룩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오늘 이 국제 컨퍼런스의 자리가 한국과 아세안이 협력하여 사람 중심의 아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원대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재민입니다.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이 회의에 환영사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하고 아세안은 아마 우리가 세계 전체로 눈을 돌려봐도 간단한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화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인구 5천만 그리고 1인당 도덕 3천만이 아니고 3만 달러가 되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 경제 성장, 경제 발전 그리고 각종 사회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한국이 이런 일을 이루어낸 사실상의 첫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세안의 싱가포르도 있고
그리고 타이완도 있지만은 비교적 규모라는 점에서 한국이 상당히 역시 아주 독특한 경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아세안은 아까도 말씀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인구 6억 4천만 명 그리고 GDP 2조 6천억 달러의 큰 공동체이자 더욱이 중위 연령 28세 그리고 연 5% 내지 6% 성장을 하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잠재력이 큰 이런 경제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세계 경제 성장의 약 10%를 기여하고 있는 그 경제권이 바로 아세안인데 이 10%는 유럽연합 전체하고 맞먹는 그런 수치입니다. 한국하고 아세안은 물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제2의 교역 상대가 아세안이고 투자도 역시 제2의 투자처가 아세안입니다. 그리고 한국도 아세안의 5번째 교역국입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이런 현재 경제적 지표보다는 앞으로 장기적 관계가 더 중요하고 아마 더 이 지표보다는 그 관계가 더 밀접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두 나라 국민들이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세안과 한국이 공식 관계 수립이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그 30년을 기념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고 또 한메콩 정상회의도 개최될 그런 예정입니다. 아세안과의 특별정상회의 개최는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세안 협력 파트너 10개국 중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세 차례 갖는 나라는 한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사람 중심의 평화와 변형의 공동체, 제가 영어를 한번 쓰라면 People-centered Community of Peace and Prosperity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아세안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이런 노력을 알아주시고 같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가 이런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와 생산적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7년 11월 대통령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하셔서 이를 계기로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신 이후에 신남방 정책 특별위원회는 사람, 상생번영, 평화라는 3P 분야별로 16개 추진과제 57개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남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우리나라와 신남방 국가들 간의 인적 교류, 경제 협력, 평화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연구하고 보완해야 될 과제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해오고 있는 57개 과제를 어떻게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지, 인도 태평양 전략, 1대1로 등 주변국들의 전략에 대응해서 창의적인 협력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미 빠르고 또 큰 규모로 아세안과 협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과 또 협력과 경쟁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메콩강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킬 것인지, 또 인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도와의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인지, 싱크탱크 간의 협력, 학자 간의 협력, 또 대학 간의 협력, 지역 연구, 학자의 양성, 네트워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신북방 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신남방 정책이 이를 구체하게 위한 과제와 사업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지, 아시아 국가들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이주 노동자, 유학생, 다문화 가족, 어떤 정책을 우리가 추가해 나갈 것인지, 신남방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신남방 특위는 추진 전략과 정책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가 이런 그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한편에는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협력을 토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주제로 열리는 인클루시브 코리아 2019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그리고 신남방 정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문사연구회 성경용 이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오늘 기조 강의나 이런 중책을 맡아서 고민하다가 제목을 아시아가 희망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전 세계를 돌아볼 때 세계의 어떤 성장 엔진이라 할까,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동력이 아시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는 것처럼 뭐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해서 세계 경제가 개방주의에서 후퇴하고 저는 봅니다.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고, 또 나라별로 애국주의, 국수주의,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미국과 유럽, 일본 뭐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분열적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새로운 결속으로 이끌 수 있는 힘도 아시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도 특히 아세안과 한국이 그런 접점에 서서 성장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세계 사회의 결속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위험해지는 세계와 반세계화 경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약 반세기 동안 세계의 지배구조는 자본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구소련 사이의 양극 지배 체제, 즉 바이폴라 시스템에 의해 지배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동독이 몰락하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세계의 지배구조는 미국 중심의 단극 지배구조, 즉 유니폴라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미국 주도의 리버럴 헤게모니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었습니다. 세계 전체에 하나의 패권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세계사에서 최초의 일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는 로마 제국도 있었고 몽골 제국도 있었고 했지만, 그것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특이한 현상이 세계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구조적 전환과 함께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동시에 자유주의적, 개방주의적 국제질서, 세계 경제질서가 확산되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는 점점 불안정성과 위험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으로 인해 2005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어 2005년에 미국의 GDP 대비 20% 정도에 불과했던 중국의 GDP 비중은 2018년에는 작년입니다. 63.7%까지 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30년 동안 매년 10 내지 15%씩 고속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중국은 연평균 6 내지 7%대의 높은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중국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면서 양국의 관계는 고대 그리스 시기 스파르타와 아테네 사이에서 발생했던 투키디데스 함정과 같은 경제적, 군사안보적 대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구소련과 일본의 경제력이 미국의 40%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한편으로는 군비 경쟁, 다른 한편으로는 환율 조정 압박 등과 같은 강력한 억제 조치를 가동하여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헤게모니를 유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하고 있는 보호무역 정책과 무역전쟁 혹은 관세전쟁은 과거 미국이 소련과 일본에 대해 취한 조치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전 세계는 미중 사이의 치열한 무역전쟁의 전개 과정을 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자칫 환율 전쟁과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치학과에 있는 그레암 앨리슨 교수라는 사람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미래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1990년대 이후 미국 주도의 단일적 패권 구조 하에서 구축된 개방적 세계 무역 질서를 급격히 보호무역 체제로 퇴행시키는 역설적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좌측 그림에 의하면 2008년 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 취해진 다양한 보호무역 조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측의 그림은 이런 광범위한 보호주의적 무역 갈등의 이면에서 국수주의, 애국주의, 포퓰리즘 등과 같은 이런 반민주적 이런 현상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었고 그것도 미국, 중국, 호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강대국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의 희망, 한국과 아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역동적 시장경제, 민주주의, 개방적 세계 경제를 추구하는 세계적 모범 국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개방주의가 보호주의로 쇠퇴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이 세계적 모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데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외국 손님들 모셔놓고 한국이 세계적 모범 국가라고 이게 자화자찬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전 세계 흐름을 놓고 볼 때 오늘날 현대 세계를 만들어낸 미국과 유럽의 이런 선두적 나라들이 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린다면 한국과 아세안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1960년대부터 빠른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교육, 학습, 기술 혁신을 자본과 결합하여 대외지향형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국민 대중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포용적 성장 전략과 포용적 복지 정책을 통해 발전국가 시기부터 누적되어 온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 특히 소득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조금 늦게 산업화를 추진한 아세안 10개국도 역동적 시장경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개방주의적 세계 경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역시 세계적 모범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세안은 지난 20-30년 동안 연평균 5 내지 6% 정도의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이뤄왔고 인구의 중위 연령이 30세, 우리 한국은 지금 중위 연령이 42.6세까지 이렇게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도로 경제와 인구 면에서 매우 역동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주의적 통상정책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인 개방주의적 통상정책을 채택하여
세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아직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지속적 경제 성장과 개방주의적 대외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세안 경제는 2024년이면 독일 경제를 능가하고 2026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4위권 경제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미 아세안의 GDP 전체 총 규모가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 5대 경제권에 진입했다고 보는 그런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적 잠재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나아가 아세안과 장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권한 직후 문재인 정부가 신남방 정책을 채택한 것은 경제, 국제협력, 평화, 남북관계 개선의 여러 측면에서 아세안이 가진 풍부한 잠재력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육과 관련하여 2000년에 383억 불 수준이던 한 아세안의 교육 규모는 2018년에 이르러 거의 1600불까지 도달하였습니다. 수출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경제대국을 지치고 2010년에서 18년 기간 동안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8.2%에 도달하였고, 그 결과 2018년에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 번째 수출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세안은 한국 경제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아세안 경제와 한국의 경제가 상호 보완성을 발전시키고 더욱더 통합된 구조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변화를 통해 아세안 경제 권역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위상이 역전될 수 있는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7년을 놓고 볼 때 아세안 수입 시장에서 일본의 비중은 12.4%에서 9.1%로 상당히 감소하고, 그에 반해 한국의 비중은 6.0%에서 7.9%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한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제2의 위상을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교역 규모가 단기간 내에 확대된 데에는 한 아세안 사이의 문화 콘텐츠 교류와 관광 교류가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세안 국가들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연평균 5 내지 12%씩 증가해왔습니다. 관광 분야의 경우에 한국에서 아세안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2013년에 488만 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762만 명으로 급증하였고, 아세안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는 174만 명에서 23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2017년 접어들어 합계 1천만 명 관광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상호 방문의 수가 1143만 명으로 불과 1년 사이에 110만 명이나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한중 간의 사드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이 급감하고 한일 간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에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할 경우 그것이 한국 관광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그림은 이 가설을 부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줍니다. 이 그림에서는 한류의 인기도와 한류의 성장성 두 측면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유럽이나 남미 등 많은 나라와 비교하여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한류의 인기도나 성장성,
또는 두 측면에서 모두 최고 수준의 점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한류의 영향력, 우리는 이 한류와 우리나라가 가진 다른 여러 문화자원, 교육 이런 등등을 통틀어서 한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클수록 한국 관광과 한 아세안 교역이 확대되고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의 외교 협력 관계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핵심적 대외 전략으로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원, 즉 아세안과 인도와의 외교 지평 확대, 4대 강국 위주의 외교 탈피,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의 확대를 통한 경제 역량 극대화 등을 추구하는 신남방 정책은 경제 및 외교 관계의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는 통합적, 복합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신남방 정책은 안보와 무역 확대에 초점을 두면서 주로 기능적 접근을 하는 통상적 외교 정책과 달리 3P 정책, 아까 여러 번 이야기됐습니다. 이 3P 정책을 결합해서 통합적 외교 정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된 신남방 정책의 성과를 중간 단계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의 협력과 결속이 정진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역과 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의 협력도 대폭 정진되면서 한 아세안 국민들 사이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아세안 국가에서 많이 와 계신데 많은 분들은 저희하고 이런저런 연구 분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친해졌습니다. 한 두 번째 만나면 그냥 친구처럼 형제처럼 이런 우정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아세안 사이에 앞으로 장기적 발전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최근 타결된 RCEP는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또 인도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FTA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초광역적 FTA에 개방주의를 추구하는 아세안과 한국이 동시에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호주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미국은 RCEP나 CPTPP 어느 곳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 일본은 두 곳에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RCEP보다는 CPTPP에 더욱 열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는 RCEP를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주목되는 것은 RCEP이 발표되자마자 미국, 일본, 호주가 중심이 되는 블루닷 네트워크를 발표한 것입니다. 아세안 회의가 열리는 방콕에서 RCEP와 같은 날, RCEP가 발표되는 날, 바로 그날 발표된 이 계획은 미국의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와 함께 다분히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이니셔티브에 대응되는 전략 구상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아세안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거대한 미중 간, 나아가 미중과 연계된 아시아 국가 간 경제 안보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와 미국의 블루닷 네트워크 계획 및 인도 태평양 전략이 각축을 벌이는 한가운데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구조적 조건이 개방주의와 평화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한국과 아세안을 가깝게 결속시킨 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과 평화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바로 이런 조건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운명으로 태동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남방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상생협력, 평화의 3P를 기조로 추진되는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 다방면에 걸쳐 상호 협력과 상생 번역을 이루기 위한 통합적 장기적 접근을 추가하는 정책입니다. 둘째, 신남방 정책은 미중 갈등과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주의적 경향 속에서 개방과 평화를 적극적으로 정진하기 위한 한 아세안의 공동 노력으로서 궁극적으로 세계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남방 정책은 한국 외교사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추진된 북방 외교에 버금가는 최고의 외교 업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이 참여 국가들의 번영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인권, 자유, 평등의 근대적 가치는 물론 포용, 혁신, 평화의 미래적 가치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가치가 널리 확산된다면 한국과 아세안은 함께 아시아 포용국가 연합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이 더 개방적인 세계, 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간다면 보호주의와 애국주의로 분열되고 있는 세계를 다시 결속시키고 통합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 세계인이 서로를 포용하고 평화롭게 공동 번영하는 새로운 포용 문명의 시대를 열어가는 꿈이 조금씩 실현되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현철 교수님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는 주제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패러다임 전환 중이거든요. 세계관이 엄청나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이렇게 가지고 있던 이런 세계관이 새로운 세계관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세계관 변화는 국내 경제에 있어서도 성장 지상주의가 종언을 구하고 있고, 또 한반도에 있어서도 이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그리고 국가론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의 이 발전국가 모델에서 포용국가 모델로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이 전환점에 있는데, 이 대외 관계에서도 저는 엄청난 이 세계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거의 70년간 동북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북아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중, 러일, 요 4강 중심의 이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좀 더 큰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러냐? 오늘 성경용 이사장님이 다양한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저는요, 경제 부분만 한번 보더라도 왜 동북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한국의 번영축은 누가 뭐래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었죠. 그런데 성경용 이사장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미국은 아메리칸 퍼스트,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있고, 일본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경제보복, 수출 보복을 가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수엔탄 부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난 우리 30년간 엄청나게 의존해 있던 중국 경제마저도 6% 성장대로 떨어지고, 거기 향후 5%까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이 바람에 올해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 내지 5%가
중국 변수 때문에, 미중 변수 때문에 타격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성경윤 이사장님이 세계의 희망은 아세안과 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30년 세계 경제 대국이 어디냐, 경제권이 어디냐 하면은 1등은 중국이지만은 2등에 올라가는 국가가 인도예요. 그리고 3등은 미국이지만은 4등에 올라가는 국가가 인도네시아. 5등이 이제 터키가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는 이런 정도로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이자 세계의 희망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이 세계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는 이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놓고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한번 이 지도를 한번 좀 옆으로 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얼마 전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의 기원전 200년에 그 무덤이 하나 나왔는데 그 무덤에서 보니까요 지도를 그 지역의 지도를 거꾸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북이 위쪽이라고 보는데 그 중국의 기원전 200년에 나온 무덤 속의 지도는 거꾸로 남쪽을 위쪽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200년 전에 그런 어떤 중국의 한 사람도 그렇게 세계관을 바꾸어서 상상을 하는데 우리도 한국도 이제 세계관을 좀 바꾸면서 이 지도를 한번 옆으로 두면은 이게 바로 21세기 아시아의 세계에 있어서의 지중해예요. 중세 지중해가 유럽 번영의 기반이 됐듯이 21세기, 22세기에는 이 아시아의 지중해 이것이 이제 새로운 번영의 축이 될 텐데 저는 이 번영의 축에 두 가지 중요한 거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아세안이고요. 또 하나가 한반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더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모두에서 우리가 동북아 중심 사고를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아세안 중심 사고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성입니다. 아시아는 중국이 일대를 하든 미국이 인터 전략을 하든 아시안 센트럴리티, 아세안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세안과 더불어 이 미래 희망이고 번영의 축이라면은 한반도 중심성, 대한민국 중심성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센트럴리티 핵이 아세안과 한국, 아세안과 한반도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각을 가져야지 21세기 아시아의 세계, 22세기 아시아의 세계에서 우리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신남방 정책을 생각할 때 물론 아세안과의 협력, 공동체 이런 걸 생각하지만은 또 하나는 이 아세안 중심성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 중심성, 한반도 중심성이라는 시각을 가져야지 이 동북아시아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세계관을 탈피하면서 이런 아시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시아와 함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영 이사장님이 그 말씀하신 새로운 그 아시아와의 포용국가 연합 그리고 포용 문명 건설 이걸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요. 그 출발점이 아세안 중심성 이걸 우리도 공유하면서 한국 중심성, 한반도 중심성을 가지고 이 양축 두 필러를 두 중심성을 가지고 아시아의 세계를 함께 이뤄가는 이런 어떤 동반자 의식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계기가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한 메콩 특별 정상회의가 그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아시아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리고 아세안과 한국, 아세안과 한반도가 새로운 아시아의 세계를 열어가는 그 기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기정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연세대학교의 김기정입니다. 동북아 세계관이 우리를 지배해왔던 것도 사실이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 전략의 역사를 보면 늘 이 아시아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하는 생각들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뭐 북방 정책이라고 불렀던 노태우 정부의 정책도 있었고, 또 아세안과의 협력 구도를 처음으로 정책으로 실현해 옮겼던 김대중 정부의 뭐 동아시아 협력 구상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동북아라는 게 우리가 이게 참 이 지역에서 이 한국인들의 국제 정치관은 한국과 한국인의 운명을 국제 정치적인 뭔가의 결정들이 다 조형해 왔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게 아마 좀 지정학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북방 정책, 남방 정책 이런 이 전략을 생각했을 때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도 이제 제 마음속의 느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치 무지개처럼 동북아시아라는 이 지역의 코너에 구석에 있던 한국이 중국을 넘어서 유라시아로, 그리고 일본을 넘어서 또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가는 뭔가 무지개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제 정책적 용어로서는 뭐 신북방 정책, 신남방 정책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동체, 아까 우리 성균 교수님은 아시아 포용국가 연합을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의 접점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세계의 People, Peace and Prosperity라고 얘기하지만 People하고 Peace는 사실 조금 추상적인 것이어서 이걸 어떻게 정책적으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개념에 관한 공감대를 가져보자는 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이 공동체의 개념, 우리는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정책은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인데, 이 책임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이 지역의 공동 번영과 평화에 어떤 특정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책임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하위 개념으로서 안보 공동체, 이제 그러니까 안보와 평화의 공동체의 개념이 그 하위 개념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공동 번영의 경제 공동체라는 것이 이 안에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한국인들의 국제 정치관에 오랫동안, 혹은 우리가 강압받아 왔던 그 중에 하나가 지정학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까 김현철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놓고 또 거꾸로 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발상의 전환 중에 하나인데, 사실 우리가 원학은 원치 않았던 간에 우리가 자주 반복하게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이런 지정학적 개념입니다. 이 지정학 개념을 우리 스스로 자꾸 반복해서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사이에 한반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협착 구도 속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정학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 어떤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까에 생각했던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랬더니 유럽도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으로 협력을 넘어서서 유럽의 경제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마침내 정치적 통합으로 가게 되는 과정도 있었고,
동남아시아에서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결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열려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세계의 피 중에 평화의 문제를 접근해 갈 때 공동체 개념에 대한 공유, 공감대, 공동의 연구, 그리고 이것이 지역의 국제정치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경윤 교수님 말씀하신 포용, 이 포용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내재적 원리가 함께 번영한다는 것, 협동한다는 것, 관용한다는 것, 그리고 화해 한다는 것 등등이 이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포용이라는 것과 공동체의 개념, 국제 정치에 있어서 공동체의 개념을 함께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세계를 21세기 좀 넓게는 2020년 이후의 세상을 보니 뭐 흔히들 우리가 뭐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 전망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외교 전략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층위가 하나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한반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층위에서 모두가 다 두 가지의 다른 동력들이 경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뭐 아시아가 희망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쩌면 희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경합하는 시대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게 미국과 중국의 경합도 있고요. 이제 글로벌한 차원에 있어서 세계의 권력 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경쟁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우리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압박을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는 민족주의 문제, 영토 문제, 또 일본의 또 군사적인 역할의 강화 이런 것들이 경쟁의 국면이라면 또 지역적인 제도화 이런 협력의 제도화 이런 것들이 공존의 담론이겠죠. 그런데 저는 특히 동남아 이제 우리 남방 정책에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 중에 저는 미들 파워 코얼리션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역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미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 전략적 포지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서 이 주제로 한번 세미나를 했는데 일본도 미들 파워라고 생각하는 일본 학자들이 있긴 합니다만 일본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재를 할 수 있는 역할은 점차 실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이나 아세안이나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서의 아세안은 미중 관계, 우리가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1대1로의 경합성 사이에 끼어 있는 유사한 지금 전략적 포지션이거든요. 이 국가들이 가운데 낀 국가들 간에 뭔가의 연합, 협력을 해 나가야 이 충돌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는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들 파워 코얼리션의 몇 가지 원리들이 이를테면 개방성, 포용성, 갈등의 회피와 평화지향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사이에 좀 전략적으로 함께 공유되고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아에 절망이 올 것인가 희망이 올 것인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려면 패권 패러다임에서 포용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 좀 오늘 토론을 듣고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미래는
외부 환경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분투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운명에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또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명제를 가슴에 품고 포용 문명을 이루는 아시아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Nothing ventured, nothing gained.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기조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